네, 8시가 돼서요. 천천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솔이 어머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재학생 부모님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계시니까 또 반갑습니다. 또 좀 오랜만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예. 소희 어머님도 들어오셨네. 소희도 지금 학교에 없어가지고 아쉬운 친구. 괜찮습니다. 뭐 저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조금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한 가정들이 좀 계시거든요. 제가 보면 현선의, 승현이네, 예린의, 두원이네, 민욱이네, 뭐 이렇게 한 5가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 6가정이시고 조금 늦으신다는 가정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조금 담소를 조금 나눌까요? 한 10분만? 네. 체크인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네, 우리 그래도 선배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선배님들 먼저 제가 호명해 드릴게요. 오늘 저희 아침 교사회의 때 나온 체크인 질문이었는데요. 요 최근에 가장 칭찬받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즘 근황과 더불어 칭찬받은 일도 나눠주시고, 네, 간단하게 몇 분 인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그냥 저기 호명을 해드릴게요. 네, 재학생 부모님들. 네, 예솔이네 하시죠. 예솔이네. 칭찬받은 일 알려주세요. 소개도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19기 신예솔 엄마입니다. 요즘 재택근무하고 있고요. 뭐 근황은 제 아빠도 또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생활 좀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큰아이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간 바람에 뭐또 적적한 부분도 있고 예솔이도 없고 하니까 집이 좀 조용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받은 거는 최근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예솔이가 학교에서 많이 떠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네, 좀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적적하시지만 학교는 안 적적하다는 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예원이 어머님도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19기 김예원 엄마고요. 저희 예원이는 이번에 이제 휴학을 한 학기 해서 집에서 지금 있고요. 예, 오늘 훌륭한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들어왔고요. 칭찬받은 일은 예원이가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엄마만 먹고 싶네요. 네, 우리 소희 어머니 혹시 계세요? 카메라 안 켜시긴 했는데. 네. 네, 들으시기만 하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계세요? 네. 소희도 지금 휴학 중인데요. 그냥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이 너무 편하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안 하고요. 칭찬받은 일은 소희가 뭐 밥을 잘해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휴식이 두 친구 모두에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 쌤들이나 친구들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다시 만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장 선생님 또 한 말씀 하셔야죠. 저는 오늘 계속 교육이 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들어왔고요. 지금 중학교 애들이 운동장에서 캠파이어를 겸해서 오늘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끝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실시간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간드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코로나 국면에 기숙학교, 청정 지역에 있는 기숙학교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캠파이어도 하고 중학생 아이들의 그 열기가 고등으로 올라가서 고등 아이들도 더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젯밤에 그 학생들 이름을 하나씩 써봤어요. 그래서 뒤에 배경화면에 이게 거꾸로 나와가지고 짠 이게 뒤집어야 되는데 오늘 20기 신입생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라서 20기 학생들 이름을 뒤에 보이시죠? 네. 한 페이지에 그 기수별로 중학, 고등 아이들을 글씨 쓰는 걸 좋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익힐 겸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쓰면서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금산 남이면에서 적응을 잘하고 특히 20기 새내기들 신입 학생들 낯설지만 이곳에서 적응을 잘하고 이 단디 잘 내면화해서 정말 우리 학교가 목표하고 있는 그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장 쌤의 어떤 애정이 느껴지시는 글씨인 것 같아요. 네. 교사들 이름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이름도 써놨습니다. 네, 요즘 새로 오신 교장쌤, 바람쌤이라고 저희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아래 위로 네, 잔잔한 바람을 주시고 계셔서 네,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부모님들 좀 들어오고 계시는데 20기 부모님들도 한두 분 인사할까요? 그럼 다는 조금 시간상 그렇고 그래도 우리 카톡방에서지만 대표 총무가 되셔서 그쵸? 민재 아버님, 신지 어머님 정식으로 우리가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그쵸? 박수. 예, 민재 아버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연수를 여는 근황 토크. 제가 초반에 분위기를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어떤 분위기였어요? 인사 나누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20기 강민재 아빠 강인수입니다. 별칭을 애들도 짓고 한다고 해서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학부모 대표가 되면서 저도 별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네, 저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하면 일어나서 뭔가를 하겠죠. 일이 없을 때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네, 다들 만나서 반갑고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뵈고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리자루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신지 어머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총무하셔야 되는데 이제 학원이 두 분은 학원위원으로 또 활동하셔야 되거든요. 책임이 네. 막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기 정신지 엄마 엄연주입니다. 집이 가까운 관계로 제가 총무를 하게 됐고요. 1년 동안 열심히 학교 일에 또 신지 일에 학부모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에 20기만 들어와 계신 거 아니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19기 김예은 어머님, 19기 장소희 어머님, 19기 수아 어머님, 유정희 어머님 이렇게 계시고요. 저희 강사 선생님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따 수업 끝나고 한 10분 정도 이거 20기만 열어줄 수 있으세요? 아, 네, 끝날 때쯤 제가 네. 연결해서 열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모신 강사 선생님은 네,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포스가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명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우리가 즐겨보는 영화 있죠? 영화를 연결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모의 시각도 재미있게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 금산간디학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청소년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세 번째 그 역할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19기 우리 김서인 어머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19기 부모님들이 또 듣고 싶으셔서 응원차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원은정 선생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공간에 같이 모여 있다는 게 되게 반갑고요. 또 20기 부모님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앞으로 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많이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19기 부모님들 만나서 진짜 너무 반갑고 이 내적 그 기쁨의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어요. 또 교장 선생님도 처음 인사드려서 반갑고요.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은 이제 제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부모 대 부모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란도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퀴즈 이런 걸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거의 이제 1년 넘게 이렇게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실체의 공간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부모님들이 우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 그 공통적인 생각을 같이 나누는 공간으로 실체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주제를 우리 대표 선생님께서 청소년의 성장과 부모 역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청소년의 성장에 대해서도 다 알고 부모의 역할은 이거다 이렇게 다 알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무슨 비법, 기법 이런 건 참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뭐 대화 스킬, 뭐 대화 기법, 소통 방법 이렇게 법이라는 게 참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서로 이렇게 질문을 가져가는 시간 이렇게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실험을 항상 이제 부모님들 아니면 선생님들 연수에 항상 먼저 소개하는 실험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실험을 좋아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그 세 가지의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을 맞춰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실험을 소개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제목이 청소년의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혹시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다들 아시나요? 왠지 그 우리 권상은 교장 선생님이랑 박상현 선생님 아실 것 같아서 선생님들은 그리고 또 틀리면 또 이상하잖아요. 이 분위기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답변하지 않으시고 부모님들 중에서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다.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맞춰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추리해서 올려주면 더 재밌어요. 원래 오답이 더 재밌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고요 속의 외침처럼 입모양만 보고 알아맞히는 이게 재능이 생겼거든요. 입모양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네, 우리 박서연님 역시 알고 계시네요. 역시 14살, 19살. 우리 지금 강한결 부모님, 아버님이 14살에서 55세. 제가 전국 강의를 하면서 여태까지 55세가 나온 경우는 최초입니다. 55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오타는 아니겠죠? 네. 지금 보니까 13세. 우리 그 김도원 부모님이 이렇게 정답을 주셨을 때 굉장히 정석으로 주셨어요. 항상 어디 가서 나이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요. 만 이렇게 시작하시면 정말 지적으로 보여요. 이 우리나라 문화는 13살 이렇게 아니라 만 13살 이렇게 하면 되게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직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힌트를 드리면 만 13세보다 많이 어리고요. 지금 우리 역시 19기 가장 역시 많이 근접했어요. 만 23세보다는 많아요. 예. 그럼 되게 큰 범위죠. 네. 이럴 때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 좋습니다. 만 11세. 네, 우리 역시 총무님. 만 11세보다 더 낮아요. 더 낮고 만 23세보다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뭐 검색 이런 거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약간 경매하듯이 이렇게 숫자를 맞추셔도 되고 네, 우리 이지연 부모님 만 10세보다 낮아요. 더 어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8세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살? 만 9세부터 이제 청소년에 들어가죠. 그럼 몇 살까지 청소년일까요? 네, 역시 우리 19기 김예원 어머님 이런 표정 최고. 네, 자, 네, 우리 청무님이 20기 청무님이 딱 맞춰주셨네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가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청소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또 학교 안과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권한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청소년의 나이를 약간 의무적으로 퀴즈를 항상 내거든요. 그런데 거의 강의를 갈 때마다 맞추는 경우들이 없어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도 맞추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보통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청소년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는 잘 모르는데 청소년은 어떤 시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국의 대답이 다 동일해요. 전 이게 항상 너무 신기해요. 청소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 뭐 어떠한 시기 이거 있잖아요. 아마 여기 지금 다 같이 마이크 켜고 합창하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들 아시죠? 입모양으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질풍노도의 시기. 네, 여기 또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이 학습력에 대해서, 이 암기력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청소년은 어떤 시기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죠. 뭐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고, 뭐 꿈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삶을 알아가고. 근데 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말로 통일되어 있고, 저 단어는 이렇게 발달 심리학에서 스탠리홀이 100년 전에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달 심리학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청소년을 이해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 저 단어가 먼저 등장하는 한 아이들과의 소통은 참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게다가 이제 질풍노도는 갑자기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나의 하루는 질풍노도가 아니다. 나의 하루는 고요하고 한결같다. 그러신가요? 나의 하루도 우리의 하루도 많이 질풍노도죠. 그러니까 어쩌면 청소년 시기는 질풍노도를 잘 마주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기, 그렇게 다시 좀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용어가 평온하대요. 우리 역시 대표님, 네, 우리 하루가 질풍노도가 아니고 평온하셨군요. 예. 우리가 이제 질풍노도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떨 때 질풍노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어쩌면 청소년 시기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이해를 받는 느낌보다는 이해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년의 시기는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나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만 40세까지 청소년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정책적인 차원이죠.
왜냐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만 24세까지. 자, 청소년의 나이를 좀 말씀드렸고 이것에 이어서 바로 이제 실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파워포인트로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짠, 바로 이제 이 실험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실험 여기 화면 보시면 ABC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ABC가 그룹명이에요. 그룹명. 제가 이 실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ABC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ABC 중에 하나를. 자,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A 그룹에게 엄마와 나는 하나다. 이 메시지고요. B 그룹에게는 교사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C 그룹에게는 별 의미 없는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그룹별로 메시지가 달라요. 이게 이제 이 실험의 가장 큰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대상으로. 그다음에 A 그룹에게는 엄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 달 동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B 그룹에게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 달 동안 계속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C 그룹은 뭐였죠? 별 의미 없는 메시지를 한 달 동안 계속 보여줬을 때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 그룹이 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제가 참고로 이거를 부모님 연수에 보여드리면 이제 A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교사 연수에 가면 이제 B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이제 관계 심리학과 관련된 실험인데 어떤 것이 성적에 영향을 줬을까? 자, 지금부터 이제 마음속으로 ABC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실험에는 숨겨져 있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룹별로 지금 메시지를 각각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쪽에서는 계속 한 달 동안 보여주는데 보는 쪽에서는 인간의 육안으로 읽을 수 없는 속도 1000분의 1초라고 하는 순간 노출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영향을 미친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한 그룹은 2배 가까이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A는 엄마와 나는 하나다. B는 교사와 나는 하나다. 그다음에 C 그룹은 별 의미 없는 메시지. 어느 그룹이 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네, 지금 C를 올려주셨어요. C, B. 네. B, C, C, B, B, C, B. 네. 다들 이게 지금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A, 네, A 지금 하나 나왔어요. A, 우리. 그다음에 B, A. 네,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느 그룹이 성적이 많이 올랐을까? 네. 자, 근데 C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많네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심리학 공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심리학 실험 중에 어떤 사람들이 C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C를 선택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금산간대고등학교 C를 선택하는 빈도가 굉장히 지금 높게 나오네요. C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 알려드릴까요? 번외로? 알려드릴까요? 네, 자, 오케이. 자, 보통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는 번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가설이 분명한 거 있잖아요. 엄마와 나는 하나다, 교사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가설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돼 있대요. 근데 이제 C그룹은 기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룹이거든요. 기준을 위해서. 한 그룹은 이제 변동이 없어야지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C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한 60명 중에 4-5명 정도 꼴인데 이 C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성격 검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나왔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매우 지금 C를 선택하시는 분들 매우 영특하다. 몇몇 표정이 바뀌시는 분들 역시 내가 영특했어요. 이렇게. 네. 자, 이 영특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영특함의 가장 큰 핵심은 의구심, 의심이래요. 그래서 저 실험 뒤에 뭔가 있어. 반전이 있을 거야.
다른 뭔가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구심,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실험은 사실 신빙성이 그렇게 많은 실험은 아닌데 그 실험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의심과 의구심을 가질 기회를 너무 안 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 이제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자신의 영특함을, 창의성을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아무튼 번외로 영특함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답은 A그룹이에요. 엄마와 나는 하나다. 예. 네, B그룹도 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B그룹도 1.5배 가까이 성적이 올랐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실험에서 성적이 어느 그룹이 올랐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올랐을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왜 올랐을까가 오늘 강의의 이제 총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 이렇게 통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동은 이제 만 4살부터 아동에 들어갑니다. 만 4살. 그러니까 만 4살이 왜 아동의 기준이냐면 만 4살이 되어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가 있대요. 이 발달에서. 그러니까 만 4살 이전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 4살 이상이 되어야 다른 사람은 내가 보는 걸 못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뭐가 궁금해질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나를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만 4살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한테 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애교 부리고 애쓰고. 그래서 이제 만 4살 때 대화들을 보면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 엄마나 아빠가 서운하게 하면 나 엄마 미워. 나 엄마 싫어. 아빠 미워. 저리 가.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한 30년 더 살았으니까 되게 성숙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한단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보통은 대화하죠. 나도 너 싫거든. 막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모가 안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는 다 이제 마음이 풀려서 엄마 이런데 아까 싫다며 뭐 아빠 싫다면서 막 이렇게 해서 부모는 안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만 4살 때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가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보여드렸던 실험이 바로 이제 관계 심리학과 관련된 실험인데요. 뭐냐면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편이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대요. 내 편. 네. 이 사실 아동 청소년 시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내 편이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내 편의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내 편은 그 내가 서툴러도 편이고 어리숙해도 편이고 실수해도 편. 이게 바로 내 편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가치가 떨어질 텐데. 내가 되게 존재가 쓸모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해도 내 뒤엔 누가 있다? 엄마가 있다. 선생님이 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부모들의 역할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여태까지 키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되시던가요?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전 잘 안 되던데요. 예. 그게 내가 계획하고 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가 아이가 이제 가장 힘들 때 자기의 편의 공간이 되어주는 게 부모의 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하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제가 대안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는 당연히 아이를 사랑하죠.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 편이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게. 당연히 우리는 아이들 편인데 아이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오해하게끔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자, 이제 그런데 아까 그 실험에서 규칙 기억나세요? 이렇게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막 말로 너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이제 부모 교육 이렇게 들으시면 막 결심 같은 거 하지 않으세요? 저는 결심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한테 오늘 이런 얘기 해줘야 돼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오늘 약간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져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전화해서 너랑 나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나는 네 편이야. 뭐 이게 안 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항상 드러나죠. 뭐 눈빛으로, 표정으로, 포옹으로 모든 순간에. 예. 그래서 과연 아이가 내가 우리 아이의 편이라고 아이가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항상 그거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해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부모라고 아이가 생각하는가? 이 점검이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항상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하든 표정으로 하든 포옹으로 하든 그 연결을 끊지 않는 것. 예, 아이가 어느 순간에도 부모님은 내 편이 될 거야라고 하는. 저는 이제 학교 밖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소유예 판정받고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항상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처음 문제가 시작됐을 때, 처음 사건이 시작됐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 것들이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자기 또래한테 얘기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그러니까 누군가랑 계속 마찰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걔가 복도 다닐 때마다 나를 째려봐, 노려봐,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또래가 그래,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성숙하게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야, 내가 가서 때려줄게. 내가 가서 패줄게. 애들 모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을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가까운 어른한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문제는 아주 가볍게 끝날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은 두 가지의 이유로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혼날까 봐도 있고 걱정을 끼칠까 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너가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크기 때문에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경험해서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내 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관계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이제 눈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 결국 이제 관점이 소통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의 부모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결국 대화라고 하는 건 언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주도성을 줄 수 있을까? 수평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강점을 강조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고백하기, 도움 요청하기, 고마움 표현하기. 자, 뭐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에 대한 이해, 뭐 청소년과 대화하기 이런 주제로 강의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해요. 왜 민망하냐면 청소년과 대화법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청소년들한테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른이 돼버렸고 아이들에게 사실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나 이렇게 대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나 잘 모르겠어. 너한테 어떤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너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한테 잘 모르겠다. 네. 너가 알려달라. 그리고 알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모가 뭔가 척척 알아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한테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주는 것이 너에게 지금 가장 큰 힘이 될까?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이랑 같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것,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영화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영화로 아이들과 인문학 강의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연구하다가 좀 공통점들을 발견했어요. 이 공통점을 발견한 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되게 재미있는 퀴즈를 드릴 테니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진만 보셔도 어떤 영화를 얘기하는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딱 보시면 애니메이션. 예. 다들 그림책으로도 접하셨고 동화책으로도 접하셨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접한 그래서 포스터만 봐도 어떤 작품인지 다들 느낌이 오시죠. 특히 이렇게 위에 있는 작품들이 이 월트 디즈니에서 배급한 애니메이션들이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 이제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월트 디즈니는 이 그림 형제가 쓴 동화책을 잘 각색해서 현 시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어느 순간부터 엄청나게 비판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비판을 받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퀴즈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책, 동화책,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주인공이 공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공주. 이 공주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성일까? 아, 상품이냐고요? 상품은 우리 전부의 사랑과 애정. 자, 그러면 상품은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세계 배낭 여행권 이런 거 여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렇죠. 박선생 선생님 보이시죠? 그렇죠. 네, 오케이. 금산간디고등학교에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맞추신 분에게는 김치 냉장고를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퀴즈. 자, 그 그림책, 동화책,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공주의 두 가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외적, 내적으로 어떠하고 어떠하다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떠하고 어떠하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이 공주는 어떠하고 어떠할까요? 예, 셋째, 네. 하, 우리 식구 부모님들이 역시 또 이제 1년 선배, 이 선배라는 말이 너무 민망하기도 한데 너무 막 뿌듯하네요. 수동적이다. 어쩜 이렇게 전문 용어를 너무 눈이 크고 머리가 길다. 아, 눈이 크고 머리가 길다. 자, 외적으로 내적으로. 네. 되게 예쁜 말. 눈이 크고 머리가 길다. 너무 좋아. 네, 수동적이다. 네, 좋습니다. 아, 처음 본 왕자님과 처음 본 왕자님과 결혼한다. 너무 웃기네. 다들 엄청납니다. 답답하다. 정말. 이렇게 그 공주를 향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봅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네, 자, 시련이 온다. 누가 도와준다. 와, 이 서사가. 자, 정답은 우리 정확한 텍스트를 올려주신 게 바로 예쁘고 착하다. 이거 두 가지예요. 예쁘고 착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쁘냐면요. 그냥 예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누가 인증을 해주죠? 마법 거울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장 예쁜지 아세요? 죽기 전까지 가장 예뻐요. 죽기 전까지. 예,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 가장 예쁘죠. 그다음에 착하다. 이 착하다가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착한 게 아니고요. 이 공주가 숲속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새가 날아와서 앉을 정도로 착해요. 그리고 사슴이 인사해요. 사슴이.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걸어가는데 막 고라니와 사슴이 나타나서 나에게 인사했다. 그런 적 없으시죠? 예, 있어요. 우리 강민재 아버님 정말 앞으로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여태까지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다 해주고 계세요. 답답하다, 답답해. 자,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여태까지 답답하다는 제가 전국에서 최초예요. 너무 재밌네요. 네, 사슴이 인사하고 고라니가 인사하고 연못가에 앉으면 잉어와 붕어들이 모여들 정도로 착해요. 자, 이 예쁘고 착한 공주는 예쁘고 착하다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태생으로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DNA로 얻어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자, 이제 퀴즈. 네, 다음 퀴즈의 정답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컨. 자, 이 공주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주에 걸리게 되거든요. 이 저주는 누가 걸까요? 누가? 네, 과연 누가 걸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네, 그렇죠. 바로 이 단어가 나와야 되죠. 예. 새엄마. 이 새엄마에 대한 프레임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아무튼 새엄마 좋습니다. 새엄마로 보통 이렇게 설정이 많이 되죠. 예. 어쨌든 정체성은 마녀. 자, 마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녀는 마법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자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나라를 꽁꽁 얼려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질투가 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초대받지 못한 거에 대한 복수 이런 걸로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위기를 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마녀가 항상 저주를 걸 때 이 저주는 누군가 풀어줘야 돼요. 그쵸? 이 저주는 누가 풀어줄까요? 다음 기 아, 입모양으로 다들 막 급해서 이 너무 귀여워. 다들 너무 귀여워서 막 입모양으로. 네, 그렇죠. 왕자가 바로 이 저주를 풀어주게 됩니다. 왕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왕자는 앞으로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한 나라를 통치할 정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인물로 설정이 됩니다. 역시 타자죠. 자, 진짜 여기까지도 사실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작품의 주인공은 공주인데 공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다 외부인이에요. 마녀이고 그다음에 왕자죠. 자, 이제 마지막 퀴즈.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왕자가 어떻게 해야 저주가 풀릴까요? 자, 그냥 키스 아닙니다. 입 모양으로 지금 다 키스 얘기하시 그냥 키스 아니에요. 뽀뽀. 너무 귀여워. 뽀뽀. 뽀뽀 아니. 키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딥키스. 정말 이런 식이에요. 딥키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 마음 정서적인 문제다. 딥키스. 제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하면 항상 나오는 대답이 딥키스거든요. 우리 강지유 어머님은 이제 청소년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한테 좋은 친구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이덕래 선생님이 진실된 하나 빠졌어요. 그냥 진실된 키스 아니에요, 이덕래 선생님.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수식어가 2개가 필요하거든요. 2개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강의 진행이 안 돼. 정말 너무 근데 이거 되게 신박하지 않아요? 신박하죠? 진실된 딥키스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정말 저 문장 제가 기억해 놔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진실과 간절한 키스. 간절한 뭐야 텍스트 너무 웃겨. 자, 정말 이런 식이에요. 자, 정답. 우리 역시 18기 대선배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역시 진실된 사랑의 키스. 네. 자, 근데 이제 진실된 사랑의 키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도 방송에서 이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네, 이 진실된 사랑의 키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진실된 사랑의 키스가 누구의 입장에서인가요? 누구의 입장에서? 네. 공주가 느끼는 건가? 왕자가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포스터 보여드렸지만 예, 포스터를 보면 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100년 동안 잠을 자거든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데 왕자가 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진실한 사랑을 느껴서 키스로 인해서 저주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때 어떻게 자야 되는 거죠? 첫눈에 반할 정도로 자야 되죠. 엎드려 자도 안 되고 옆으로 자도 좀 어렵고 그렇죠. 항상 첫눈에 반할 정도로 자야 되는 게 강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자꾸 이 채팅창을 보게 되고 자꾸 웃음이 터지는데 자꾸 진도를 좀 나가보면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 작품의 주인공이 사실 자신의 삶에서 구원받는데 얼마나 소외되었는가 그런 물음들이 그동안 삭제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현 시대의 자본주의 혹은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걸로 넘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더 괜찮게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무언가를 계속 취득하고 이렇게 획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직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외모가 됐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부모들도 동참하는 경우가 많죠. 네가 미래에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면 네가 이 사회에서 낙오될 수 있어. 현실이라는 건 그런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점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청소년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건 자기 의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의심이 많죠. 그런데 그 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어른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산관대학교가 너무 소중하게,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소중하게 느끼는 것은 그 공간 안에서 그런 세포들 속에서 존재한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거기 선생님들, 거기 친구들, 거기 분위기 속에서 그 안전한 3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의 아이를 보내고 나서 가장 아이한테 미안한 것은 중학교 때 제가 구조해 주지 못한 것 같아 갖고 가장 미안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근데 저는 굉장히 이 사회에 동참했던 중학교였거든요. 왜 지각하면 안 된다. 흰색 양말 신어야지. 일찍 일어나라. 숙제는 했니? 근데 그것을 또 3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이제 금산간디를 보내게 됐는데, 그런 공간들이 이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된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내가 구원하는 형태, 그것을 길러주는 힘, 그게 어쩌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이 공주 시리즈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탄생된 영화가 있어요. 바로 슈렉이라고 하는 영화. 제가 슈렉의 첫 장면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슈렉의 첫 장면. 슈렉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애니메이션의 남자 주인공과는 좀 다르죠. 일단은 정의롭지 않아요. 착하지 않고. 맞아. 예, 그리고 성격이 까칠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샤워도 늪에 있는 늪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남자 주인공과 전혀 다른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자, 슈렉의 바로 이제 첫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젠더 문제랑도 사실 연결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강요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슈렉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전에 동화책을 읽는 목소리로만 처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옛날 옛적에 한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주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아름다운. 그쵸? 이 얘기는 뭐예요? 공주는 어때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네. 근데 그러나 그녀에게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첫 키스만이 깰 수 있는 저주가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진실된 사랑의 키스, 뭐 진실된 딥키스 뭐 다 중요하지만 첫 키스가 뭘 강요하고 있냐면 바로 순결, 순종, 순수 이런 걸 강요하고 있죠. 실제로 이 첫 키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칙이 56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외부에 있는 청소년 인권 하는 활동가들이 이 학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넣었었고, 저도 이제 거기서 활동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56년 만에 바뀐 학칙이 뭐였냐면 바로 순종과 순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3년 전에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강요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녀는 불을 뿜는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는 한 성에 갇혀 있었어요. 수많은 용감한 기사들, 또 중요합니다. 기사들 앞에 어떤 수식어? 용감한. 예, 기사는 어때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예. 그래서 나는 용감하지 못해. 나는 용기가 없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 그룹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거야. 라고 하는 공포감을 계속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젠더 문제는 남녀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엇이 강요되고 있는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이 지키는 그 성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 있는 방에서 그녀의 사랑과 그의 키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슈렉이 이 동화책을 딱 찢으면서 히히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막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분명 이제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가장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다른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을 갖는 경험,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험이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슈렉의 영화로 인해서 그동안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전부 다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탄생된 영화가 바로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을 보면 남자 주인공보다 눈사람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익숙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혀 다른 역사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또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쯤에서 제가 이와 관련된 영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영화 좋으세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영화를 아이들하고 같이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사실 좋겠고 아니면 이제 시간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넬로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페넬로피가 2000년대 초반에 개봉한 영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개봉을 못했어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보신 분 없으시죠? 네, 그쵸. 이 영화는 한국에서 유독 흥행을 못했고 영국과 미국에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합작해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개봉하고 나서 아주 호평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호평을 못 얻었죠. 이유는 포스터가 이유였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포스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원작의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보면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의 영화 장르는 아닌데 약간 로맨틱 코미디로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그런 장면이 별로 안 나와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영화에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 진정한 자존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 기존의 애니메이션에 있던 구원의 역사를 전복시키는 그 장면을 제가 한 5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페넬로피라고 하는 영화는 페넬로피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페넬로피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 근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냐면 돼지코로 태어난 거예요. 이 집안의 저주가 걸려서 귀족 집안의 딸인데 이 집안에 딸이 태어나면 돼지코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아들만 태어나다가 딸이 태어났는데 돼지코로 태어난 거죠. 근데 보통 마녀들이 해법을 제시할 때 이렇게 뭐 진정한 사랑의 키스 뭐 항상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좀 더 복잡하게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바로 귀족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귀족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집에 이제 가둬놓고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귀족 집안의 사람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당연히 막 거부를 하겠죠. "괴물이야." 막 이러면서. 그때 아까 포스터에 잠깐 등장했었던 아주 멋있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은 귀족 집안의 자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면을 볼 거냐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저주가 풀리기를 기대하고 억지로 결혼하는 결혼식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 동안 결혼식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저주도 풀리고 남자 주인공도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보시고 이제 볼륨 업해 주시고 영화 같이 보러 갈게요. 네, 바로 이제 이 장면인데요. 귀족 집안이라서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네. 자, 5분 동안 우리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지금 저주가 왜 풀렸을까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남았어요. 왜냐하면 마녀가 그 제시한 해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저주가 풀렸잖아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때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나무 위에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던 남자 주인공이 결혼식장에 뛰어쳐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가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결혼 반대합니다. 뭐 당신 페넬로피를 사랑하오 코마저도 막 이러면 갑자기 이제 코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남자 주인공은 알고 봤더니 이제 귀족 집안의 사생아였다 뭐 이렇게 출생의 비밀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서사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누구의 개입도 없이 저주가 풀렸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개입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험 내 편은 누구인가와 연결이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해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저주가 있어야지 해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지 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해법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이 얘기는 이제 문제 설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해법의 문제가 아니라
저주가 없다거든요. 나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더 성장시키고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사실 출발점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아이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게 진짜 문제일까? 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코가 저주가 아니라 그 코를 저주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저주인 거죠. 네. 그래서 저주가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해법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코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너의 저주가 좀 더 빨리 풀릴 수도 있었겠다. 내가 네 코가 괜찮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그러면서 "코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성형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화가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자, 아무튼 되게 중요한 것은 이제 저주와 해법의 관계. 자, 지금 보시면서 혹시 어떠셨는지 이렇게 채팅창에 좀 누가 올려주시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혹시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예상하신 분 없으세요? '남자 주인공이 뛰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지금은 저게 이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이대로의 내가 좋아요'가 지금 시대 철학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때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놀라운 프레임이었었거든요. 프레임의 전환이었었거든요. 혹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혹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떤 것에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으신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낙인 이론과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마치 라디오 DJ처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왠지 아무도 안 올리면 '내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막 이렇게 압박감도 느껴지시죠? 그죠? 네. 아, 우리 대표님이 감동입니다. 네. 어떤 부분 혹시 민재를 떠올리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좋은데 뭔가 바꿔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을 자꾸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먼저 그것을 자꾸 주목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이미 존재로 빛나고 있는 것. 네. 맞아요. 우리 남지은 부모님처럼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아이한테 계속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뭐 라고 한 '저걸 고쳐야 되지 않을까?' 자꾸 보는 것. 네. 아,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사랑한 거. 그쵸? 이게 지금 페넬로피가 스스로 그거를 깨닫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거죠. 예. 누구의 개입도 없이. 예. 아, 우리 안희창 어머님이 저의 틀에 맞게 이끌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저 스스로 점검할 때 저거를 발견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자꾸 이제 틀이 있고 우리도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이 사회에서 강요한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 우리 이덕래 선생님이 페넬로피의 돼지코가 의외로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귀엽죠, 그쵸? 정말 다른 시가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예, 이게 페넬로피가 기본적으로 너무 예쁘네요. 네, 좋습니다. 예, 자기 인정이라면 돼지코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되게 날카로운. 네. 이게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은유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돼지코가 남아 있는 게 맞아요. 그쵸? 영화의 서사로는. 근데 어쩌면 돼지코로 보는 시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돼지코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은유라고 저는 또 해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돼지코여도 상관없고 돼지코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네.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라고 박성현 선생님 돼지로 변하는 반전을 기대했대. 돼지로 완성이 된. 아, 정말 우리 금산간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진짜 이거 어디가 막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저는 이런 거 너무 감탄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선생님들 연수를 정말 많이 하는데 교사 연수 때 정말 이런 거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네. 아, 정말 너무 막 네, 행복합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제가 그 심리학에서 컴플렉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컴플렉스. 예. 이 창피하대. 컴플렉스가 뭐냐면 내가 인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컴플렉스가 작동이 되는 게 컴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컴플렉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컴플렉스고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컴플렉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라고 할 때 이 극복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기존에 그게 컴플렉스로 나를 공격하고 작동했는데 더 이상 그것을 나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컴플렉스의 심리학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컴플렉스는 어떻게 생기냐면 주변에 하는 말들로 계속 생겨요. 너는 키가 작아, 너는 뭐가 어때,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계속 나한테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컴플렉스가 또 어떻게 사라지냐면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라지기도 하고 내 인식으로 사라지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펠로피는 자기 인식 안에서 이대로의 내가 좋아요 이렇게 한 거죠. 네. 지금 우리 최우정 엄마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대로 괜찮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 희망적이다. 네. 나는 송은이야? 이게 어떤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 20기 이게 지금 유행어처럼 있나요? 지금 20기 부모님들은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비밀이면 안 알려주셔도 되는데 네. 아, 저의 컴플렉스는 뭐였냐고요? 저의 컴플렉스는 손이 크다, 손발이 크다. 제가 발이 255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컴플렉스로 작동하지 않는데 예, 이런 거죠. 우리나라 구조 안에서 문화 안에서 여자가 이렇게 손발이 크냐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 그런 거 말고 제가 잘 이제 작성해가지고 우리 강민재님 그 부모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정신지 어머님이 올려주셨는데 신지를 긴 시간 해외로 유학 보냈던 저에게 가슴 한 곳을 찌르네요. 네. 아, 한국에서 엄마와 하는 게 행복이었는데 저는 신지를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는.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 올려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9시 30분까지 강연을 마무리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 질문을 하시거나 또 20기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페넬로피랑 이야기 나눈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눈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엄마한테 계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보고 있단다. 왜 그러니? 저 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 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페넬로피 뭐만 보고 있는 거죠? 그 코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페넬로피 엄마는 페넬로피가 코만 괜찮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얘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코가 문제야. 코만 괜찮아지면 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게 부모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부모님인 우리들, 부모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1번은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 아이의 무엇을 볼 것인가? 분명히 아이를 보면 아이의 일상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도 있겠고 쟤 저렇게 고착되면 어떡하지도 있겠고 분명히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이 무엇을 볼 것인가는 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징 중에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아이가 분명히 강점, 잘하고 있는 것, 멋있는 것, 괜찮은 것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이 바로 이제 낙인 이론입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이론인데 이 낙인 이론이 뭐냐면 그 낙자가 지질 낙자고 인자가 도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처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아이가 이제 이게 1차 낙인이거든요. 외부로부터 1차 낙인. 너는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니? 그럼 2차 낙인이 곧바로 이어져요. 2차 낙인은 뭐냐면 나는 정리정돈을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래서 1차 낙인은 외부로부터 2차 낙인은 스스로. 그러니까 2차 낙인까지 오면 그게 자기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리정돈을 원래 못해. 그러니까 원래 못하는 걸 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리정돈과 자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이미지화하는 것을 낙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계속 커져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폭력적으로 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폭력적으로 말하니만 커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분명 따뜻하고 다정하고 살갑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주목하는 것이 점점 커진다. 이게 낙인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낙인이로는 주목하면 커진다. 1차 낙인은 외부로부터, 2차 낙인은 스스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정리정돈을 너무 안 해.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강점을 강요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말을 건네야 아이가 정리정돈을 시작할까요? 되게 어려운 퀴즈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정리정돈을 잘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말들을 하신다면 너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니?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잖아요. 낙인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정리정돈을 시작할까? 이거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네. 이거를 맞추신 분에게는 세계 배낭여행권을 심리학적으로. 그쵸? 너는 정말 다 좋은데, 너는 정말 다 완벽한데, 정리정돈만 잘하면 진짜 완벽할 텐데. 근데 이제 벌금, 정말. 근데 이제 정리정돈만 잘하면 완벽할 텐데 이것도 이제 안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잘하지는 않는데 잘한다고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거를 시도하기는 되게 거리가 멀거든요. 잘한다고 해야 잘하는데 정리정돈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정돈만 네가 잘하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벌금을 매긴다. 너무 공포스러운 벌금. 네. 지금 이제 접근이 좀 되고 있어요. 이제 벌금은 제가 신박한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가 혼자서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지? 이거는 이제 되게 말투가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너 혼자서 정리정돈 잘할 수 있지? 이거랑 잘할 수 있지? 막 이렇게 말투가 중요해. 너의 신박한 능력을 보고 싶다. 너무 사랑스러운 문장 아닌가요? 너의 신박한 능력을 보고 싶다. 너의 숨겨져 있는 능력을 보여줘. 엄마가 정리하는 거 도와줄 수 있니?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데 도와줄 수 있니? 바퀴벌레 나오겠다. 바퀴벌레 나오겠다. 너무 웃기다. 정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바퀴벌레 나오겠다는 말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면 네, 좋습니다. 10만 원을 준다. 아이가 방에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말없이 열심히 청소를 한다. 표정 관리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이 방에 있는데 방에 있어 아이가.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말없이 청소를 해. 와, 충분히 정돈돼 있어. 더 하지 마 절대로. 이거 너무 웃기네요. 충분히 정돈돼 있어. 더 하지 마.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정답을 알려드리면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 공간에 들어가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곳을 찾는다. 이게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잘 돼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마우스라도 제자리에 있잖아요. 컴퓨터랑 마우스라도. 그러니까 너가 아끼는 좋아하는 옷 아니면 뭐 피규어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것들은 여기 정리정돈 잘 돼 있네. 너는 정리정돈의 DNA가 있어. 아니 너는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 사실은 잘하는 걸 발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렇게 시각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 방에 있으면 안 돼 있는 게 너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고 사실 안 돼 있는 것에 계속 주목하잖아요. 이제 오글거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말씀하실 때 손발을 모으고 손발을 모으고 너의 방에 잘 돼 있는 곳이 있구나 이렇게. 네. 자, 심리학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정리정돈 저 해봤냐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죠. 손발을 모으고 네. 서인아 정말 너의 방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네, 서인이는 정리를 잘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 소문이 났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런 것으로 그동안에 익숙해져 온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안 돼 있는 것을 계속 주목하게 되고 지목하게 되고 아이는 이제 자기 이미지화를 하죠. 나는 이걸 못하는구나. 사람이 자기가 못하는 거를 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잘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출발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3번입니다. 아이에게 이제 강점과 단점이 있다, 약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것이 빛이고 이게 어둠이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기준은 정당한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아이를 성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까 어떤 분이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틀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틀은 정당한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 이제 부모 교육을 또 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청소년이 있고 또 10살 어린 8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보고선 저도 익숙한 말이 튀어나와요. 저도 그동안에 들었고 사회적으로 익숙한 말들이 튀어나올 때 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정당할까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이를 의심하게 되죠. 근데 아이를 의심할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말을 건네는 그 말의 근간이 되는 나의 기준은 정당할까? 라고 하는 나의 기준을 좀 검토해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청소년과의 소통, 뭐 청소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중2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청소년들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근거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가 그 교육대학원에서 논문을 중2병이라고 하는 주제로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주제를 쓰다가 중2병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출처에 대해서 사실 너무 민망했었거든요. 왜 민망했냐면 이 중2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의 라디오 DJ가 그 심야에 음악을 틀고선 저는 아직도 이 나이에 이런 음악을 듣습니다. 마치 중학교 2학년처럼 이렇게 말한 게 중2병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중2를 가리켜서 중2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인데 마치 중학교 2학년처럼 행동하는 아직 덜 큰 어른을 중2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른인데 내 안에 초능력이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을 빗대어서 개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그게 넘어오면서는 정확하게 타겟팅이 일어났어요. 중2병. 근데 이제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상쾌하고 설레는 단어가 아니죠. 공포와 불안의 단어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15을 중2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시기를 굉장히 찬란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의 시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아이들을 강의를 가면 중학교 강의를 가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쌤 저 내년에 중2예요. 저 중2병 걸리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중2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청소년의 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아이들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 아이들은 세상에 가면 끊임없는 이 잣대로 편견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에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존재를 존재하게 해준 부모님이 나를 의심한다면 아이들은 내적으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편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이 좋아하는 최상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눈빛. 인간이 이 눈빛을 너무 좋아한대요. 이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지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이 눈빛. 이 눈빛을 압도적으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연 최상의 눈빛 어떤 눈빛일까요? 자,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아, 뭔가 네. 답변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과연 인간이 좋아하는 최상의 눈빛. 단어는 세상이 나를 보는 눈빛. 이 단어 너무 예쁜 단어네요. 세상이 나를 보는 눈빛. 비슷해요. 미소 띈 눈빛.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땡땡땡이 가득한 눈빛이에요. 땡땡땡. 세 글자예요. 단어인데 세 글자. 땡땡땡이 가득한 눈빛. 과연 땡땡땡이 뭘까요? 땡땡땡이 미소 띈 눈빛. 땡땡땡이 가득한 눈빛. 이 단어 맞춰주시면 맞추신 걸로. 네. 사랑이 가득한, 사랑은 두 글자잖아요. 비슷해요. 따뜻함이 가득한 눈빛. 좋습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눈빛.
행복함이 가득한 눈빛. 이 단어도 좋네요, 이것도.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지는 눈빛. 과연 뭘까요? 신뢰, 그윽함. 그윽함. 역시 그윽함. 네, 그윽함. 네.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상함. 네. 정답이 이동래 선생님이 정답이에요. 호기심. 박수 보내주세요. 네, 와. 성기쌤 눈빛. 어머, 네, 이렇게 실명이 나온 건 최초예요. 네, 성기쌤. 소중함이 가득한 눈빛, 자상함이 가득한, 너무 좋네요. 제가 이제 호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호기심은 순도 100%에만 쓸 수 있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편견, 선입견, 판단, 평가 이런 게 조금도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편견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고 순도 100% 상대방을 궁금해하는 것. 근데 이 대화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보면 호기심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대화의 심리학인데 사람과 사람은 절대 소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는 게 호기심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7살이면 17살에 어떤 세계를 살고 있을까? 18살에 어떤 세계를 살고 있을까? 그 다음에 19살에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세계를 궁금해하는 것이 호기심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를 좀 살펴보면 아이들이 조금 빨리 크기를 바라죠. 그래서 실제 심리 검사를 해보면 애들이 다 애어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7살이면 17살을 살아야 되는데 되게 어른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어른처럼 빨리 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사실은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17살의 세계를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 제가 이 호기심과 관련 이야기와 이제 자녀와의 대화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거잖아요. 그쵸?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고 그다음에 곁에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말투 어떻게 하는지 언어적인 것보다는 비언어적인 것. 그다음에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지각을 한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 때 너가 약속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뭐 도와줄까? 왜냐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이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영역을 지키면서 우리는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이제 같은 말이지만 좀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 네. 네가 그렇게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잘하고 있어서 아니면 네가 이렇게 바뀌면 분명 더 좋은 어른이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너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의 그 말 이것을 바꿔야 돼. 너가 문제야. 이렇게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존재 언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 착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착한 병에 걸린다. 그게 아니라 너의 방금 의자를 넣는 행동이 착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우리 분위기 유머러스하고 재밌잖아요. 엉뚱하고. 사실 그게 사람의 그 세포를 되게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머, 장난, 엉뚱함, 상상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반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항이 누구의 언어일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항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어떠세요? 아이들이 반항할 때가 있어요? 제 고개를 이렇게 예.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 이 반항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의 언어일까요? 이제 그쵸. 어른의 언어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나 지금 반항하거든. 나 지금 말대꾸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반항과 말대꾸는 어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말대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반항 아니야. 말대꾸 아니야. 그럼 뭐라고 과연 생각할까요?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죠. 의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 반항하지 마. 얘가 지금 요즘 반항을 하네?" 라고 하는 순간 결국은 소통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서로 완전히 그거에 대한 용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반항이 아니라 의견. 그러니까 사실은
반항 에너지를 눌러버리려고 하죠.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에너지를 누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눌리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터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어른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반항하는 방법, 반항하는 예의, 반항하는 그런 이렇게 뭔가 비법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 같아요. 안내해 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를 뜨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지금 아빠 얘기도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 예의를 알려주는 게 맞는 거죠. 네. 특히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저는 초등,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학교 안, 학교 밖 되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들은 되게 한결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는 생각이 너무 성숙되고 너무 괜찮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 저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성숙되고 괜찮은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많은데 보통 이제 에너지를 누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반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설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결국은 청소년을 어떻게 대할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일상을 같이 보낼 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틀을 점검해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역할이겠다. 그리고 끝끝내 놓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공간이 부모가 된다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같이 우리가 인연이 된 만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거나 서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얘기 정말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재미도 있고 또 아마 아이랑 소통하시면서 힘들으셨던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됐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우리 1시간 반 동안 좋은 말씀 나눠주신 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와 대화도 좋고 지금 성장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온 시점에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어서 좀 당황스러웠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질문 네. 너무 명강이어서 질문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예 혹시 뭐 당황스러우신 쪽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민지 아버님 질문 있으신 거예요? 네. 네,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짧기도 하고 1시간 반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뭐 1시간 반으로 끝내실 건 아니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S도 해야 되니까. 민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가 은행에 갔었을 때 민재 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은행에 같이 갔는데 제가 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와가지고 여직원이 사무적인 계속 그 원칙적인 이야기로 했었을 때 제가 막 우겼겠죠. 그랬을 때 민재가 저한테 아빠 꼰대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말을 못 잊어가지고 꼰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은행 여직원은 빵 터져가지고 그 업무를 잘 처리해주고 대신에 완전하게 해준 건 아니고 좀 편의를 조금 봐주긴 했는데 거기까지만 해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커피를 이렇게 사가지고 마지막 해결됐을 때 꼰대를 잊어주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꼰대를 어떻게 지금도 사무실에서도 꼰대인데 집에서도 꼰대고 이 꼰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꼰대를 꼰대질을 멈추는 방법. 네, 아, 그렇죠. 꼰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되게 전달이 되게 잘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재는 그 상황이 이제 뭔가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뭔가 충돌이 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조어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지금 현재 그 현 시대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단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우리가 되게 안 듣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좀 그거 말고 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가깝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재한테 한번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 사실 그 꼰대는 어 행동이라기보다는 이해받지 못할 때 이렇게 젊은 세대 안에서는 그렇게 딱 얘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스스로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제가 보기에는 꼰대력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고, 그 단어 그 단어에 그 단어가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리지 못해 드려서 참 송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네요. 네. 네. 되게 네, 좋은 시각을 가지셨다,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교사들도 사실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입장에서, 그죠? 언제까지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가끔 들기도 해요. 정말 내가 꼰대 짓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네, 민지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신 거죠? 네. 저희도 죽임병이라는 말을 만들지 않을 테니 저희한테도 꼰대라는 말을 안 붙여줬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건 뭐 거의 전쟁이잖아요. 양 세대가 평화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소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른도 막 올라오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아니면 뭐, 그죠? 소통하는 법을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른들이 좀 넉넉히 받아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른들도 작아서 무뚝무뚝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을 감정들에 맞서는 경우가 많아서, 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항상 이제 서로 손을 꼭 잡고 참자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잘 참았어 막 이렇게 칭찬해줄 때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얻었을 때 그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 위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난다는 저희의 확신, 교육관,
또 경험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그 소통을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큰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복적 서클, 비폭력 대화 뭐 이런 기조들로 계속 지금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그 모임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클로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반에서 존중의 약속 같은 걸 정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20기들도 아마 이번 주에 그런 활동들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그 실제로 금요일 날은 위폭력 대화 강사 선생님 모셔서 회복적 서클 뭐 이런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한 3회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요. 또 그런 것들 아이들이 익히게 되면 부모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배울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 존중감 이런 것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덧붙여서 질문이나 소감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듣고 싶은 분이 있어서 한번 시켜볼까 싶은데 우리 나무 아버님 3학년 유일한 지금 3학년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나무 어머님, 나무네 역시 공부하는 가정입니다. 네, 나무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선생님 잘 들려요? 예? 잘 들려요? 네. 네. 예, 여기가 좀 직장이라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뭐 오늘 그 강의해 주신 그 강사님한테 아주 무한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참 고맙네요. 고맙고. 뭐 늘 그렇지만 이렇게 그 부모 입장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나 또한 굉장히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를 늘 이제 인식해야 되고 모자란 내가 뭐든지 다 받아들이면서 커가고 있는 아이한테 제대로 영향을 줘야 된다는 데에서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 AS 닐인가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아이들한테 가장 좀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모다 하는 그런 좀 어릴 때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서 항상 이제 마음에 새겨두고 있고 뭐 늘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결코 100% 옳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진 생각 중에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이제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판단해서 상황을 전달하는 연습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뭐 요즘도 열심히 배우려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 열심히 듣겠습니다. 좋네요.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무 이제 3학년 된 나무 친구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을 꿈꾸면서 지금 열심히 학교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페미니즘의 어떤 관점, 요 최근에 어떤 그런 성평등이나 성인지와 관련된 뭐 감수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 소통하시기 되게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나무는 엄청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집에서 채식도 실천하시게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그런 게 되게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뭐 소통을 위한 함께하는 그런 행동들이 부모님의 그래서 계속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나무가 쑥쑥 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20기
어머니 아버님들 한두 분만 소감 좀 듣고 싶은데 네, 소감을 좀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손 드시면 제가 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네. 예, 아버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또 하세요. 네. 해도 돼요? 네, 하세요. 농담입니다. 네. 농담은 굉장히 진담처럼 하시던데. 내 거야 이거 아빠 먹었어? 야, 네 목소리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마이크 끄든가. 안 돼. 강사님은 춤추지 말고 지금 강사님은 웃지 마시고 너무. 강사님 듣고 계세요? 강사님은 이 청소년과의 그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뿐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그 소통 방식이 되겠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제도권 교육에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 알게 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째 아이를 안았었을 때 기쁨보다는 그 첫째 아이의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보다도 책임감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기쁨보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도 제도권 교육에서 그 부모가 된다라는 교육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서 소통이라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그 위해서 어떤 소통이라는 교육도 물론 제도권 교육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 물론 언어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교육이 있었겠지만 그 아까 이제 우리 목소리가 섹시하신 박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비폭력 대화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국엔 다 이제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할 것이냐. 언제 그게 확 왔었을까요? 질문. 예. 네네.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어느 틈에 이제 저도 지금 계속 서툴고 우리 아까 나무 아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서툰 과정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냥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잘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니까. 잘하고 싶어서 비폭력 대화도 열심히 공부했었고 또 아이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흑역사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청소년들 만날 때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만났던 경험들 안에서 스스로 이제 발견하고 반성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면서 문득문득 강의할 때 찔릴 때 많거든요, 저도. 예. 왜냐면 일상에서는 당장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습의되어 있는 말들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답이 아니라 계속 스스로 성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습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차리는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원래 좀 관심이 많았었고 이제 지금 아마 민재 아버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분명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거고 이런 시간을 같이 갖는 거잖아요. 그냥 다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그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대신 부탁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저희 학교가 작고 24시간 아이들하고 밀착되어 있다 보면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힘든 부분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교사들이 뭐 중재한다든지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스로 견뎌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힘듦을 토로하게 될 경우에 부모님들은 많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속도 상하시고 조금 뭐 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바람도 드시겠지만 어쨌든 겪어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게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힘듦을 토로할 때. 그래서 특히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힘듦을 아이가 이야기할 때 부모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음. 음.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거는 되게 우리 항상 만나게 되는 거고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일상에서 사실 관계가 제일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분명히 일단 부모에게 힘들다고 전화한 것 자체가 아주 반가운 일이고 이제 혼자 보통 끙끙 앓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되게 문제를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또 모습들도 있는데 이제 부모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그 장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이제 그럴 때 감정을 받아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너가 지금 힘들고 내가 정말 대입해봐도 정말 힘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럴 때 뭔가 약간 이제 부모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어떤 게 올라오냐면 뭔가 좋은 길을 안내해 줘야 될 것 같은 이 안내자로서의 어떤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속도를 좀 늦추고 일단은 좀 잘 들어주는 것.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정론이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최소한의 조언을 해 주는 정도?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근데 이제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답이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하고 저는 소통하는 방식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이 부모가 좀 되어 주면 좋겠고 부모 마음에서는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원래 관계는 천천히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아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줄 때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정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얹어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힘을 좀 키워 주는 장으로서만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학기 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저희가 걷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전화로 이것저것 전화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그래서 일부 친구들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전화를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친구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저도 20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관계는 천천히 맺어지는 거고 그건 20기 내부에서도 그렇고 선후배 관계에서도 그렇다. 너무 급하게 가다 보려고 하면 의욕이 앞서서 실수가 나오고 그 작은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건 더 힘들다. 이렇게 이게 천천히 알아가자.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좀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예.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있으시겠지만 뭐 저희 또 강사님을 우리가 한 번만 보고 말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 마음 놓고 이제 또 만날 자리가 있으면 그때 얼굴 보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막 부모님들이 더 위로가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돼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예, 강의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그 자체적인 모임들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소감을 또 듣고 싶지만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요거 녹화된 것들은 유튜브 올려서 제가 다른 부모님들 보실 수 있도록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뭐 학부모 카페 댓글이나 이런 걸로 소감 좀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른 교육을 또 짤 때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20기들은 지금 오늘 저녁에 아마 간디문화 시간에 선배들이랑 짝지어갖고 아마 매곡리까지 이렇게 짝산책하는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수도 하고 막 시간도 놓치고 막 그래요. 그렇긴 한데 처음이라서 이제 다 알아가는 시간이라 선배들이 잘 챙겨주고 있고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그 회복적 서클과 관련된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으로 해서 학년 시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 예고 먼저 드릴게요. 다음 주는 이제 가족 역동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시는 사티어 가족 치료 전문가이신 이승진 선생님 모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과 같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 가족으로부터 오는 어떤 역동들이 아이한테 결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다루거든요. 아이들하고 면담하고 부모님 면담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만 하는지 그 가족 역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강의는 이거 어렵게 모시기도 했고요. 또 서울에서 막 이렇게 네, 하여튼 그런 거의 전문 치료 상담 이런 거 하시는 분이어서 어렵게 모셨어요. 저희도 교사 연수 때 뵙고 너무 좋아서 소개를 드린 거니까 다음 주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톡방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알림 잘 드릴 텐데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잘 챙겨서 제가 공지글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공지글로라도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고 또 학부모 카페도 종종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또 저희 쌤들 또 의리로 참석하고 계신 성기쌤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제가 이 회의를 종료를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일단은 켜놓을게요. 하실 만큼 하시고 정리하실 때 사인을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20기 부모님들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